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유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는 정말 두꺼운 책을 메고자 하면 딱 좋은 책을 거의 올여름 지나면 끝날 것 같습니다. 한 3개월 이렇게 남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102장인데 이 책 전체는 13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에 한 3장씩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곧 머지않아서 끝나게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죠. 아무튼 살아남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른 얘기이긴 한데 지난 토요일 날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 얘기를 하더구만요. 그 상당히 어려운데 그거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책은 좀 쉽게 갈 수 있는 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떨어지고 해서 사람 쫓아내기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여러분 끝까지 남으셔서 모비딕이라는 정신이 내게 체화될 수 있도록 내 몸에 그냥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다루는 많은 경우의 책들이 해양 소설입니다. 소설도 여러 부류가 있는데 뭐 역사 소설이니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해양 소설을 무척 좋아합니다. 매우 도전적이고 매우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미지를 향해서 나간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해양 소설을 좋아하는데 오늘 또 마찬가지로 이 소설은 결국 미지를 향해서 나가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의 103장은 고래의 치수를 또 재는 얘기가 나옵니다. 앞쪽에 치수 재는 것은 이빨이든지 이런 쪽에 턱이든지 이런 쪽에 치수였다면 이번에는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의 치수를 역시 재려고 하는 게 이제 103장인데요. 한마디로 현실적인 걸로 접근을 하죠. 또 다시 얘기 드리게 되면은 당시 시대에 가장 확실한 것은 숫자로 나타내는 것. 수치가 얼마다. 이거가 가장 확실하다고 봤거든요. 가장 과학적이라고 봤고요. 그런데 가장 확실하고 가장 과학적이라는 게 얼마나 허구에 불과한가라는 게 10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03장을 일단 현재의 해부학적으로 고래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렸을 때에는 멋부리나 글씨만 읽었던 백경을 옛날에는 백경이라고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백경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대로 만날 수 있어서 좋다고 박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혼자 읽기는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103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은 104장은 또 달라집니다. 앞에 말씀드린 103장은 현재의 수치로 나타내는 것 또는 공간을 해부학적으로 이제 고래를 들여다보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얘기라면은 104장에 오게 되면은 과거로 확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과거,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이 고래라는 이 것이 어떤 화석으로 남아있는 오래전에 화석으로 남아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화석을 들여다보면서 이 고래를 생각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라는 영역을 역으로 싹 올라가는 부분을 보죠. 그래서 이 소설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게 되면 핵심을 이제 잡고 나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린 103장은 공간이라는 영역을 딱 잡고 얘기해 나가는 부분이라면은 104장에 가면 시간이라는 영역을 딱 잡고 그렇게 고고학이라는 쪽으로 가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5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향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생태학이라는 쪽에서 고래는 앞으로 멸절될 건가? 이런 그 생태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나오면서 그러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미래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멜빌의 특징이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매우 비꼬고 부정적이고 이거는 안 돼라는 부분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정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넘어선 다른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역시 고전의 힘이라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전체 3장은 이렇게 형성된 장인데 제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또 가보도록 할게요. 너무 딱딱하다 해서 가급적이면은 좀 딱딱하지 않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코미디언도 아니고 참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여러분이 이게 진국이 뭘까라는 걸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만만치 않은 어떤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기다리고 그렇게 꿋꿋이 가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첫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수치를 들여다대고 객관적으로 뭐 이렇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최고인 줄 아는데 그것만큼 잘못 알 수가 있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경종을 울린 거는요.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경우죠. 그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것. 이건 99대 1입니다. 그런데 99대 1 같으면은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무시해도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치로 봤을 때는 잃어버린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진리는 어떻게 보면 수치화될 때부터 낭패보기 시작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건데 특히 여기에서 103장에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앞장에서 해부학적인 면에서 쭉 봤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고래를 들여다 보기 시작하는데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재밌다기보다 이 표현은 욥기 41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욥기 41장에 나오는 일종의 괴물입니다. 바다 괴물입니다. 리오야단이라는 건데요. 이 리오야단은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괴물. 그게 욥기 41장에 나오는 괴물인데 이 괴물을 여기서 그대로 들고 나옵니다. 리오던이라 합니다. 리바이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리바이단 이렇게 하든지 리오야단이라 하든지 같은 말입니다.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 불과하고요. 그래서 욥기 41장에 나오는 바다 괴물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고래라고 말하지 않고 바다 괴물, 더군다나 향유고래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리바이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겠죠. 아니 그러면은 왜 고래라 하지 그렇게 안 그러면 향유고래라 하든지 그렇겠지. 왜 리바이든 이렇게 희한한 걸 성경에서 가져왔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이게 만만치 않은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요. 우선 큰 거를 먼저 잡아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첫 얘기가 그 얘기가 나옵니다. 고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리바이든이라 한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처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리바이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됩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고래인가 괴물인가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냥 성경적으로 그대로 봤을 때는 바닥 괴물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또 한편 조금만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그냥 무섭고 멀리하고 그런 괴물이 아닙니다. 아니고 뭔가 신비하고 뭔가 이렇게 딱 결정지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깊이를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 허먼 멜빌은 여기에서 이 고래라 부르지 않고 리바이든 이렇게 하면서 불러줍니다. 그래서 불러주는 것부터 다르죠.
그래서 불러주는 것들을 바르게 불러주더라. 이 부분이 오늘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보시게 되면은 왜 리바이던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일 먼저 103장에서는 고래 치수를 재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래가 엄청난 길이, 예를 들어서 27m, 그 다음에 향유고래 같으면 크기가 그렇게 큽니다. 27m. 그 다음에 무게는 잘못마치 90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어른이 13명이 1톤으로 보는 겁니다. 13명이 1톤으로 했을 때 향유고래 한 마리만 하게 되면은 자그마치 마을 사람 1100명의 몸무게를 합친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향유고래가 얼마나 큰가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같이 커다란 향유고래를 드랑크 섬에 있는 22m짜리 향유고래 해골을 이제 편집하면서 관찰합니다. 왜 22m인가 하면은 살아있을 때 고래에 비해서 이렇게 해골로 뼈들만 남게 될 때에는 부피가 준답니다. 그래서 한 5m 정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27m는 살아있을 때의 길이고 실제 얘가 이제 해골만 이렇게 남게 됐을 때는 이같이 22m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2m나 되는 이걸 그러니까 뼈가 엄청 크죠. 그런 이 커다란 뼈를 심지어 그 배를 만들 때에 배에 늑제라 해서 배에 갖다 대는 용골이 있고, 용골이라는 배에서 가장 중간 부분이거든. 늑제가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게 있다면 또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늑제 같고 척추는 고딕 양식의 첨탑 같다. 이렇게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그 고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멜빈은 인간의 오만함을 이제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큰 고래를 이제 치수를 재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덤벼드는 인간에 대해서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설령 치수를 재해 가지고 뼈 길이는 얼마고 뭐 갈비 뼈 길이는 얼마고 꼬리뼈는 어떻고 이렇게 다 되더라도 결국은 남는 것은 뭔가 하면 고래를 제대로 알지 못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해골남만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된다는 거죠.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거대한 뭐를 가지고 있는 그 해골 쪼가리를 들고 들어가지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떠드는 인간들에 대해 가지고 한 방 날려주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거는 실제 고래하고는 근처도 못 갖는 거고 고래는 바로 그 자체 내에 살아있을 때의 고래를 볼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이거는 멜빌이 가진 정신 중에 아주 중요한 정신입니다.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수치로 되어진 거라든지 또 들은 얘기라든지 이런 거는 진리하고 관계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살아 움직이는 것 속에 진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그대로 본문을 읽어볼게요. 겁 많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 이 평화로운 숲속에 누워있는 앙상한 해골만 보고 이 놀라운 고래를 정확히 파악하려 든다면 그것처럼 멋있었고 부질없는 짓도 없을 것이다. 막 날려주죠, 그냥요. 예. 오로지 절박한 위험 속에서만, 그런 고래와 부딪히면서 막 그 절박한 위험 속이었죠. 분노에 타오르는 고래의 꼬리가 만들어낸 격렬한 소용돌이 속에서만, 그러니까 고래의 무기 중에 하나가 뭔가 꼬리를 가지고 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고래 앞부분 보면 특히 향유고는 앞부분이 뭉뚱하지 않습니까? 이 뭉뚱한 이유는 이 들이받는 겁니다. 그 큰 덩치를 가지고 들이받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앞부분이 뭉뚱하거든요. 실제는 보면 앞이 뭉뚱하게 되면 물의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물 저항보다도 더 뭘로 발달되는가 하면 자기 무기, 가장 큰 무기가 뭉뚱한 그겁니다. 그 뭉뚱한 거를 가지고 들이받는 게 이제 그 무기가 되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시거나, 아, 향유고래는 주둥이가 이렇게 뭉뚱하구나,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했던 이 부분인데, 그 썸네일인데요. 썸네일 만들기 위해서 제미나이에게 이 만들어 달라 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일단 고래의 크기가 아까 27m 이렇게 했을 때에 그렇게 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고래를 잡으러 가는 사람들 한 모습 쬐그만 배에 이렇게 타고 있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고래의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뭉뚱해 가지고는 굉장히 물의 저항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물의 저항을 받는 그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뭉뚱하게 된 것은 들이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거 그냥 눈으로 비교하면 되십시오. 저 앞 주둥이 부분, 저 코 부분, 이마, 사실은 이마입니다. 저기가요. 이마 부분을 입에 들이받아 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꼼짝없이 박살 날 뿐더러 여기서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죠. 저같이 앞쪽에 이마 쪽 부분에 무기가 있다면 또 다른 무기가 있습니다. 저 꼬리 부분입니다. 꼬리를, 자, 이렇게 볼게요. 꼬리를 물 위에 이렇게 들었다가 한번 내리치게 되면은요, 그 꼬리에 맞으면서 뭐 그냥 배가 부서지는 것도 부서지지만은 높이 물 위에 쳤다가 내리치게 되면은 그 물에 파도가 일어나는 건데 그게 엄청 높게 일어난답니다. 그러면은 뭐 그 잡으러 갔다가 배견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높은 뭐 파도가 일어나니까요. 그렇게 되는 꼬리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얘기가 이겁니다. 참 어리석다는 거죠. 왜? 이 거대한 고래를 그냥 이렇게 그 치수를 재가지고 뭔가를 찾아내려고 생각했던 니네들이 참 머리가 나쁘다, 한참 나쁘다 이겁니다. 오히려 절박한 위험 속에, 첫 번째 이겁니다. 절박한 위험 속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노에 타오르는 고래의 꼬리가 만들어내는 격렬한 소용돌이 속에, 제가 설명드렸죠. 격렬한 소용돌이가 이제 그겁니다. 이런 것 속에서 고래의 진실을 생생하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실험실 바닥에 박제된 그 장부로 기록된 숫자, 그건 고래의 본질하고는 관계없죠. 오히려 우리가 보는 것은 고래의 생명체를 보면서 고래의 본질을 보려고 해야지 자꾸 껍데기든지 다른 거에서 보고 고래를 보려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폭로시키죠. 그러면서 이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폭로시키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욥기 41장에 하나님이 리오야단이라는 이 바다 괴물이죠.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참 어렵습니다. 리오야단이라는 이거는 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지. 하나님만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인간 한계를 얘기하죠. 인간의 한계는 고래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이 고래를 고래라 하지 않고 리바이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레비아탄 또는 리바이단 이렇게 되는 게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고요. 103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04장으로 가겠습니다. 104장은 고고학으로 훌쩍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으로 훌쩍 넘어가게 되면 또 딱딱하고 재미없겠네.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고고학으로 가든 어떻든 간에 참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04장 화석 고래. 고래 종류가 화석이 있는 게 아니고요. 고래뼈가 이제 화석으로 나와 있는 경우를 두고 고고학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향유고래가 있듯이
화석고래라는 고래가 또 있는가 보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석으로 된 고래뼈, 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고래의 그 큰 덩치는 상세히 부연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주제를 제공해 준다. 하지만 어떻게 하든 고래를 요약할 수는 없다. 여전히 아까 103장에 그 얘기했죠. 그러면서 여전히 고래는 이렇게 요약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고래는 뭐 하면서 고래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 레비아탄을 다루겠다고 장담한 이상 또다시 이제는 고래라, 향유고래라 한다든지 다른 고래의 이름을 붙여서 얘기하지 않고 레비아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에 왜 레비아탄이라 했는가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해 보면은 이 얘기가 이렇게 돼서 레비아탄으로 해서 말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나는 고래의 모든 것을 철저히 파헤쳤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그 혈액 속에 들어있는 가장 작은 생식세포는 물론 둘둘 말려있는 그의 창자까지도 모두 다 펼쳐볼 작정이다. 대단하죠. 그래서 과거에 이 화석으로 나타난 이 고래들을 이제는 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석으로 나온 고래들을 쭉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이 패기, 대단한 패기를 하나 볼 텐데요.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 레비아탄에 대해서 쓰고 있는 나는 어떨까? 이제 자신을 얘기합니다. 저자 자신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내가 나도 모르게 내 글 쓰는 현수막의 대문자처럼 커진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들으면 이 저자는 고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자긍심이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미 한 마리라든지 벼룩 한 마리를 두고 들다 보면서 뭘 이렇게 써보겠다고 하면은 얼마나 좀스럽냐는 거예요. 뭐 큰일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주목을 어디다 했다고요? 자기는 27m 대형 향유고래에 주목하는 겁니다. 무게가 어떻다고요? 90톤이나 나가는 그런 큰 고래를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뭘 들여다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크기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참 그 부분도 독특하게 1851년에 이 책을 쓴 부분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께 섬뜩하게 정신을 번쩍 들게 해주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좀 큰 거 붙잡고 놀아. 쨍하게 그러지 말고 이 얘기죠. 큰 거 붙잡아라는 거예요. 큰 거 붙잡았는데 이 큰 거 붙잡고 서고 있는 나는 어떨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글자가 마치 현수막 글자처럼 커다랗게 서여지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뻥치는 부분이 나오는데 와, 재밌게 뻥칩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서 내가 큰 거를 다루다 보니까 나에게 콘도르 깃털로 만든 펜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일정 큰 매의 종류죠. 큰 매의 깃털로 만든 펜이 필요하고 베스비오 분화구 같은 잉크병을 달라. 이 분화구입니다. 화산 분화구처럼 커다란 잉크병을 달라는 거예요. 잉크병이 얼마나 큰가요?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분화구를 그 같은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흥분돼서 너무너무 정열적으로 덤벼들기 때문에 친구들아 내 팔을 잡아다오 이럽니다. 자기가 하도 그게 막 그렇게 하니까 친구들아 내 팔을 잡아다오. 이 괴물에 대한 내 생각을 적기만 해도 보십시오. 마치 과학의 모든 분야를 답사하고 고래와 인간과 마스토돈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걸친 모든 세대를 망라하고
제가 마스터돈이라는 게 뭔지는 안 찾아봤네요. 일단 두고 봅시다. 어떻든요. 고래와 인간과 마스터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하면서 모든 세대를 망라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지상 제국의 흥망성쇠를 조감한다는 겁니다. 조감한 새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우죠. 조감도라 하지 않습니까? 밑에 이렇게 있으면 새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는 걸 조감도라 하듯이 지상의 모든 제국들을 내가 밑으로 탁 내려다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우주 전체와 그 주변까지 모두 통찰하기도 하는 것처럼 그 영역이 너무나 광범위하여 나는 지치고 맥이 빠져 쓰러질 지경이기 때문이다. 이야, 참 대단하게 크게 나오지 않나요? 광범위하고 개방적인 주제의 미덕은 이렇게 우리 자신까지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 크기의 주제만큼 커지는 것이다. 웅대한 책을 낳으려면 웅대한 주제를 선택해야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깨재재하게 하지 말고 웅대한 책을 낳으려면 웅대한 주제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뭔가 패기가 나오지 않나요? 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 벼룩같이 그런 거를 쬐끄만 거 붙잡고 있지 말고 웅대한 거 한번 잡아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감동이 안 돼. 저 혼자만 신바람이 났나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실제 이제 화석으로 된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고래가 얼마나 크다,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 헛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역시도 헛거다라는 거고 쓸데없는 시간만 내버리는 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실제 그 화석으로 된 고래의 그 등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지름이 90cm고 고래의 등뼈 그 높이 둥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높이가 1m 20이랍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렇게 된 고래의 등뼈를 들여다보더라도 과연 얼마만큼 이 화석으로 눌러져 이런 게 얼마만큼 실제 크기를 얘기하는가는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 크기는 모르고 있는데 그거 들여다보고 뭐 이마트 할 거다 저거마트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 바르바리 지방을 여행한 요하네스 레오가 기록했듯이 고래는 대홍수 이후에도 그 뼈를 남겨놓아 자신의 유구한 역사를, 그래 고래는 어떻다고요? 대홍수,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를 얘기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남겨놓아 자신의 유구한 역사를 기묘하게 입증하고 있더라. 라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걸 과학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학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무두셀라도 얘기 나옵니다. 성경에 무두셀라 969년이나 장수했다는데 고래께 갖다 대면은 무두셀라는 어린아이에 불과할 거다. 이런 얘기하면서 고래라는 역사를 얘기하는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주목하는 거는 고래라는 한 마리의 고래라는 한 마리 요거를 들여다보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고래라는 종이 역사 속에 어떻게 쭉 내려왔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드셀라가 969년 살았다는데 어린아이에 불과하겠죠. 워낙 오래전부터 고래는 계속 있어 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화석으로 한 것 속에서 실제 화석을 봤을 때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사람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고래가 먼저 있었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참 여러 가지 대단한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얘기들을 해나가면서 얘기가 이럽니다. 여기 보면은 무하마드 얘기도 나오고 뭐 등등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납니다. 어떤 이들은 예언자 요나를 삼킨 고래가 이 선전의 토대
요나를 토해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제 소설이니까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신전 앞에서 요나가 튀어나온 고래의 뱃속에 있다가 튀어나와서 나온 자리가 이 신전 앞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신전을 신성화시킨다 할까? 그런 긴 역사 속에 이거를 갖다 넣는 문학적인 어떤 그런 장치를 썼죠. 그러면서 나는 독자 여러분을 아프리카의 이 고래 신전에 남겨두겠다. 멋지지 않나요? 독자 여러분을 이제 아프리카의 이 고래 신전 앞에 두고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렌트케 사람이고 포경꾼이라면 잠자코 그곳을 참배하리라. 이렇게 얘기됩니다. 이 기법도 재밌죠. 표현하는 기법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여행 다녀가지고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 이 여행자가. 그러니까 니는 막 여기 있어라. 여기 경배해라. 이 신전을 참배해라. 그렇게 하고 두고 오겠다는 겁니다. 참 재밌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좀 훨씬 더 생생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여행자 같으면 내가 거기 두고 오겠다.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도 역시나 이겁니다. 역사를 들고 왔습니다. 길고 긴 역사, 고고학이라는 역사를 들고 와서 이 고고학이라는 역사를 여기에 갖다 댔을 때에 고래라는 종을 봅니다. 이제는 고래 한 마리를 보는 게 아니고요. 고래라는 종을 이렇게 봤을 때에 그야말로 미지의 세계지 않느냐 이겁니다.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비아탄이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 지식의 한계를 폭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지식의 한계를 폭로하는 방식으로서 레비아탄을 끌고 와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좀 와닿게 되나요? 창조물에 대한 경이, 당연하죠. 창조물에 대한 경이도 그렇고, 또 조병욱님 말씀하셨듯이 인간의 어리석음, 무지, 이런 거에 비해서 인간은 자꾸 뭘 나서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하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리석다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고고학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라는, 어떤 사회인가라는 부분을 보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법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존경받고 이렇게 되면서 법관 될래 이렇게 했을 때에 가장 수준 낮은 사회라는 겁니다. 아직 덜 발전된 사회라는 거죠. 고도로 잘 발달된 사회에서는 법관은 아주 인기 없는 그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대학 갈 때만 하더라도 저는 법대를 시험 칠 생각도 없었고 치지도 안 했고 그런데 제 친구가 서울대 법대 쳤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법대 쳐서 떨어지니까 저하고 이제 계명대학을 같이 저는 당시 2차거든요. 그래서 저는 1차 시험을 안 치고 아무데도 안 치고 했다가 2차만 쳤고요. 그렇게 해서 2차 시험을 계명대학 들어와서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하면 당시는 서울대 법대 하게 되면은 동네에 플랜카드가 탁 붙여지거든요. 마치 무슨 사법고시 된 듯이 이렇게 해서 서울대 법대 누구누구 합격 이렇게 하면서 붙여놓는 시대였으니까요. 지금 혹시 그런 거 보셨나요? 절대 없습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초기 시대에는 이런 때 출신들이 각광을 받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발전된 사회를 가게 되면은요, 언론인이 각광을 받습니다. 사회학이나 언론인 하는데 주로 언론인이 각광받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구조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한국에 가장 파워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언론인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치인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언론인께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사회가 두 번째밖에 안 된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언론인 사회가 이제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언론인들이 이거는 사회 발전에 있어서 요 정도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좀 몸단속을 잘해야 되겠다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죠. 언론인들이 지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인들은요. 그래서 신문을 이렇게 펼쳐서 들고 나면은 야, 꽁수 보인다 이렇게 됩니다. 꽁수 보이기 때문에 신문을 또 잘 안 읽죠. 저 같은 사람은 아예 한국신문 거의 읽는 게 없습니다. 한국신문은요. 그렇게 꽁수 보이는 짓들 하는 게 우리 그 언론인들인데, 그 바탕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권력을 쥐고 있는 게 정치인도 아니고요. 언론인이 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나가게 되면은 이 얘기 하려고 그럽니다. 고고학이나 인류학이 각광받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인류학과, 서울대 고고학과, 정말 제가 시험 칠 때에는 예비고사만 돼가지고 거기 원서 내게 되면 들어가는 데가 거기였거든요. 물론 서울대 철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 철학과도 제가 할 때만 하더라도 예비고사 합격한 사람이 서울대 그 철학과 내면 그냥 들어가면 제일 인기 없는 게 이겁니다. 철학과, 그 다음에 인류학과, 고고학과, 뭐 이런 쪽의 학과들인데, 이게 이제 아주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고고학이나 인류학 얘기하게 되면은 뭐 인기 없는 학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최고의 선진국이 되면은 고고학과, 인류학과, 언어학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습니다. 한 3개 정도가요. 그래서 고고학과, 인류학과, 그다음 언어학 이런 쪽이 왜 그렇게 각광되는가 하면은, 특히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도 이제 깨뚫게 되면 그래서 그런구나 하는 게 금방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사회가 잘 발전돼 가지고 높은 수준의 사회가 되면 될수록요. 뭐를 많이 해야 되는가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무언가를 관리를 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붙어가지고 쌈박질하고 그런 수준 낮은 것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 맨날 붙어서 싸우잖아요. 그게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수준 높은 쪽의 인류 쪽으로 가게 되면은요, 항상 관리를 잘합니다. 세상을 딱 볼 때에 어떤 문제가 딱 터지게 됐을 때에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 이걸 어떻게 서로 이렇게 화합한다 할까? 이렇게 얼버무려 줘야 되겠다. 이게 관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인류 본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먹쟁이든지 발길질 하는 놈이든지 안 그러면 깡패든지 할 것 없이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깨뚫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인류학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특히 제국주의 시대에 보면 대표적이죠. 여러 자기 나라보다 후진국들을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제국주의 시대만 하면 지금은 안 해도 되긴 안 해요. 똑같습니다. 지금도요. 세계 최고의 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과 이런 능력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들다 보면서 아주 다른 종교와 아주 다른 사람들을 하더라도요. 이 사람들을 하나로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은자님 고맙습니다. 제 방송 보다가 이제 시간 들어와서 들어왔네요. 저희는 매주 이 시간에 밤 9시에 이렇게 방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은 제가 하다가 중간에서, 저는 원고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언제든지 또 말씀드릴게요. 환영합니다. 노은자님.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고고학. 고고학은 프랑스, 영국 할 것 없이 특히 구라파에서 대표적으로 이 고고학이 잘 발달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고고학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별거 아니잖아. No, 그게 아닙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학문들입니다. 이 학문들이.
그래서 그런 학문적 수준에 염두에 두고 고고학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구나. 이렇게 보셔야지 제대로 이 소설을 이제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105장에 가보겠습니다. 105장이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결국은 104장에서는 시간적으로 고고학이라는 걸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고래라는 종을 쫙 이렇게 봤다면은 시간의 영역이죠. 이 부분이요. 시간의 영역을 갖고 얘기했다면은 105장에 오게 되면 생태학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851년에 이 책이 나왔는데 이때 벌써 생태학적인 생각을 했다는 건 참 뛰어난 책이죠. 정말 뛰어난, 시대를 앞서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허먼 멜빌의 책이 왜 이렇게 고전일 수밖에 없는가라는 부분을 또 명확해집니다. 아무튼 이 같은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보는데 결국은 결론은 이겁니다. 궁극적인 불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고래 이거 때려잡기 위해 가지고 복수하기 위해서 이 험한 목숨 내놓고 나는데 이 짓 한다면 어리석은 짓이죠. 하지 말아야, 노노노노 하면서 하지 말아라 해야 될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나타나는 백경이라는 큰 고래이지만은 이건 고래가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고래라는 것을 통해서 저항 불가능한 큰 힘이죠. 붙어봤자 질기 뻔한 마치 운명처럼 맞닥뜨리는 그런 힘입니다. 이 힘에 대해서 인간이 여기에 마구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이 소설의 전체 내용들인데 여기서 그러면은 앞이 없는가라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벌써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궁극적인 불멸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백경이라는 또는 모비딕이라는 것은 한 시대에 1850년대에 있었던 한 시대의 고래로 보면 안 되고 이거를 긴 인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5장에는 고래의 크기는 줄어들 건가? 절멸할 건가? 그러니까 없어질 건가? 이 부분입니다. 고래가요. 그런데 결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니라는 걸 그냥 훌거덕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무슨 이유, 근거 이런 부분이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 근거를 여기다 갖다 댑니다. 심지어 아담 이전의 고래, 이런 고래가 있고. 그런데 아담 이전의 고래 있는 거 무슨 고래라고 여러분 알 수가 있나요? 무슨 이름이 있나요? 그래서 문학적인 겁니다. 문학적인 거는 뭔가 하면은 없던 거를 상정해서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든 얘기가 이겁니다. 엘라바마에서 발견된 뼈를 가지고 보는 건데 그 고래의 뼈를 추정해서 봤을 때 고래의 길이는 한 20m 정도밖에 안 됐더라. 그래서 살았을 때는 22m 좀 됐지 않을까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향유고래가 몇 미터 정도 됐고 그 다음에 240m가 알드로반디라는 게 또 나오고 또 그 다음에는 108m짜리가 나오고 뭐 1825년에 어떤 책에서 이렇게 됐고 장황하게 얘기됩니다. 그런데 이 장황함 때문에 아이고 때려치 아프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왜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들먹이가면서 얘기하는 건 자기가 하는 얘기는 이런 사실 딱딱딱딱 드러내주면서 그 다음에 얘기가 결코 고래는 이런 것처럼 사라질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영원불면하면서 살아남을 거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미국에 예를 들어서 시카고라든지 일리노이 같은 경우에 한번 보자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들소들, 그 들소 무리들이 그야말로
빽빽한 그걸 이루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겠습니까? 시카고도 그렇고 일리노이 웬간하면 들소보다는 뭐가 많나요? 들소는 옐로스톤 파크라 해서 저 위쪽으로 가야 보호구역에 많이 볼 수 있죠. 아마 미국 여행하시면 여러분 옐로스톤 파크를 가보십시오. 제가 여행했던 것 가운데 굉장히 인상적인 거는 옐로스톤 파크였습니다. 거기 가면 들소를 보호구역으로 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차를 이렇게 끌고 가면 바로 들소가 이렇게 모여 있다든지 쉬고 있다든지 지네들끼리 이렇게 풀 뜯고 있는 그 바로 옆에 차를 대놓고 차에서는 절대 내리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차에 내려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들소께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차에서는 내리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보면 정말 가까이서 봅니다. 정말 가까이에요. 그래서 뭐 1m도 안 될 정도로 그런 가까이 이렇게 차를 갖다 대더라도 걔들은 그건 차를 공격하는데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생겼더구만요. 그냥 TV로 보는 것하고 그렇게 가까이 직접 봤을 때에 이 얘들의 그 어마어마한 그 우락부락한 어떤 그런 면들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처럼 들소라는 게 그렇게 힘있고 그렇게 강한 거더라도 거의 멸종 직전에 갔다가 이제 또다시 보호하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바다에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는 육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다는 다른데 왜 그런가 하면은 참 멋있는 얘기를 하면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원래 영국의 무슨 궁이니 무슨 박물관이니 또 뭐 유럽의 어디니 하더라도 오랜 옛날 전에는 그게 다 바다 밑에 있었고 그 위를 그 박물관 위로 고래가 이렇게 지나갔을 거다 이런 상상을 합니다. 참 상상도 재밌죠. 예. 그렇게 원래 고래는 이런 거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던 고래가 지금 와가지고 좀 고래가 줄었다 해서 뭐 없어진 것 아니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까 들소의 예는 땅 위에서 벌어진 일인데 육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육지라는 거는 지구 전체를 봐가지고는요 29%입니다. 그러니까 71%는 물입니다.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71%가 바다인데 아까 얘기했는 거는 29%에 있는 것 가운데 미국의 일리노이 이 부분을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 이렇게 바다라는 큰 것 속에서 생각하게 되면은 그렇게 없어질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고래의 종류별로도 얘기되고 뭐 얘기가 참 많은데요. 다 빼고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 문장도 한번 볼게요.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고래는 하나의 개체로 유명하지만 고래라는 종으로서는 불멸의 존재라고 생각한다. 또 종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고래의 종은 불멸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래는 대륙이 바다 위로 솟아나기 전부터 바다를 헤엄쳐 다녔다. 한때는 튀일리궁과 윈저성과 크렘린궁 어떻습니까? 영국의 궁, 또 소련의 궁 이런 것들 그 궁리를 헤엄치고 다녔거든요. 얘들이. 노아 홍수도 고래는 노아 홍수 얘기입니다. 고래는 노아의 방주 따위는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쬐끔하고 그러니까 거들떠보지 않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세계가 네덜란드처럼 다시 홍수에 잠겨 쥐들이 전멸한다 해도 여기서 말은 쥐라고 했는데 사실은 쥐보다도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람. 네. 그래서 네덜란드에 다시 홍수가 일어나서 쥐들이 전멸한다 하더라도 고래는 어떻다고요? 영겁을 사는 고래는 여전히 살아남아 적도 해류의 높은 물마루 위로 머리를 쳐들고 하늘을 향해 물보라를 뿜어낼 것이다. 아, 이 웅대한 규모를 보셨나요? 좀 전에 했는
이 기술에 있는 이걸 한번 보십시오. 깨재재 그런 거 일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래는 영겁을 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겁을 사는 고래다. 자, 이렇게 되면서 오늘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마무리를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는 허먼 멜빌이 얼마나 공간과 시간과 또 이런 것들을 마구 넘나들면서 정말 그 커다란 규모로서 광대한 방식으로 이 소설을 써나가고 있는가를 비록 오늘 3개장밖에 안 봤지만 이 3개장에서도 여실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명저 중에 명저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고 또 뭐 노아가 어땠고 이러더라도 실제 긴 역사 속에 고래라는 종이 살아온 이 긴 역사를 봤을 때에 뭐 969년 살아도 그냥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 이 얘기합니다. 제가 문장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누가 감히 레비아탄 같은 혈통을 자랑할 수 있는가? 에이헤부의 작살은 고대 이집트의 왕들보다 더 오래된 피를 흘리게 했던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에이헤부가 고래를 잡으려고 작살을 집어 던졌을 때에 그 고래가 흘리는 피는 어떤 피라고요? 고대의 이집트의 왕들보다 훨씬 더 오래된 피를 지금 흘리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참 멋진 표현이죠. 그 다음에 누가 감히 레비아탄과 같은 혈통을 자랑할 수 있느냐는 거죠. 레비아탄 뭡니까? 고래죠. 지금 제가 또다시 말씀드려요. 여기서 고래라고 했다간 들은 레비아탄이라고 했죠. 누가 감히 고래 같은 혈통을 자랑할 수 있는가? 내가 김씨 가문에 뭐 신라의 경순왕 뭐 후손이고 이런 소리를 하더라도 여기는 어린아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겁니다. 지구의 4만 킬로미터 둘레를 온통 얼음으로 덮여 단 한 사람도 살 수 없던 그 영겁의 세월 속에 그것조차도 견뎌내면서 살아남은 게 고래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 고래야말로 피조물의 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심지어 이 얘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별자리를 헤아리고 있을 때 이전에 훨씬 이전에부터 고래는 헤엄치고 있었다는 이 땅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한 방을 날려줍니다. 참 멋진 한 방입니다.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지금 뭐 2군데나 전쟁이 크게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전쟁 이란에서 벌어졌고 그다음에 뭐 러시아에서 벌어진 전쟁 이런 큰 전쟁이 벌어져서 우리는 이거 어떡하나 매일 뉴스가 이겁니다. 역사를 한번 보라는 거죠. 아둥바둥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 역사 따위는 저 레비아탄이 살아온 길게 온 그 시간표 앞에서는 그저 찰나에 있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를 얼마나 초라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역사를 이렇게 초라하게 되면서 뭡니까? 신화적이고 우주적인 시간. 자,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신화적이고 우주적인 시간성. 이것을 레비아탄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저거 말도 못하고 뭐 저런 거 잡아가지고 고래기름 내가지고 또 뭐 고래기름을 뭐 불을 밝힌다든지 또 고래뼈 적어가지고 뭘 배에서 사용한다든지 또 안 그러면은 당신은 플라스틱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릇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래뼈를 깎아가지고 그릇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래뼈로 만든 그릇. 아, 멋진 것 같죠? 예, 그런 그릇을 만든다든지. 정말 고래는 여러 군데 쓰이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된 인간의 유용한 측면에서 이때까지 들다봤던 고래를
이 인간이라는 것하고 이 고래라는 걸 비교해 봤을 때에 이거는 순간에 먼지마탄 정도에 불과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 세 개의 장을 쭉 해나오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서 우리께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함부로 나대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참 오만하고 또 거만하게 굴면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지가 뭔 걸 다 아는 것처럼 되는 인간들에 대해서 참 어리석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세 개의 장을 보면서 얼마나 통쾌하나요? 얼마나 거대하나요? 얼마나 벅찹니까? 또 거기에다가 얼마나 영구불멸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 영구불멸한 것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떠들어대는 거는 다 그냥 소음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문장만 좀 보면서 마칠게요. 내가 자로 잰 그 앙상한 뼈대가 세상의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라. 무서운 얘기합니다. 그죠? 아까 고래 뼈를 이렇게 재는 거죠. 인간의 척도로 잴 수 없는 거대하고 숭고한 레비아탄이 세상에 존재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소설 본문에 나오는 부분을 제가 인용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고래 등뼈가 얼마나 크다는 얘기 했죠. 이 지름이 90cm고 그 다음에 고래 등뼈 큰 거에 이 높이가 1m 20. 얼마나 큽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고래 그 등뼈라면은 이 등뼈가 저 뒷부분을 가면 갈수록 작아지는데 제일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어린아이들이 공기를 하면서 놀 때에서는 그런 정도로 작아지는 게 고래 등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뭐 크다, 뭐 대단하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결국은 어린아이들이 멋모르고 쓰고 있는 고래 그 등뼈를 가지고 이렇게 공기를 하고 놀고 있는 게 고래 등뼈가 아니냐. 그래서 너무 호들갑 떨지 말라 이겁니다. 자, 오늘 또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저녁에 또 아름다운 시로서 여러분 뵙게 될 텐데요. 목마와 수녀를 먼저 할 테고요. 그 생애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많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매우 감성적이고 참 매우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시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